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특정한 날의 확진자 숫자보다는 전반적인 추세를 보고 거리 두기 2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흘 만에 퇴원을 강행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가격리 없이 2차 TV 토론 강행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의 무책임한 행보를 비판하면서 마스크 착용 등을 조건으로 TV 토론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올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교역량 감소는 다소 개선되겠지만 중장기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더 느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2차 유행이 현실화될 경우 회복 속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법원과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 가운데 절반가량이 언제든지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비대면 회의와 수업에 활용되는 학교나 국회의 화상회의 프로그램도 해킹에 취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K-방역의 성과로 국내 바이오 벤처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 관련 기업들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장내 미생물로 아토피와 자폐 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있는 고바이오랩의 고광표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일주일 만에 세 자릿수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하루 확진자 규모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정한 날의 확진자 숫자보다 전반적인 추세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7일 0시 기준 세 자릿수 환자 규모는 연휴가 끝난 이후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이 검사를 받는 등 검사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아직 진정세가 확연히 나타나지 않은 만큼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에도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을 포함한 이번 주 확진 추세를 살펴본 뒤 오는 11일까지인 거리 두기 2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노래방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손님들의 발길까지 끊기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잠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원래 이렇게 문을 닫으면 저작권료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업주들이 이런 면제 규정도 모르고 그대로 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전국의 노래방 업주들이 상복을 입고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이른바 동전 노래방 장례식입니다. 저희 코인놀이 연습장 제발 살려주십시오. 코로나19 위기로 문을 닫는 동안 임대료와 음악 저작권료 등은 달마다 꼬박꼬박 낸 탓에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릴 지경입니다.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신곡 인증비, 음악 저작권료 이 모든 것들을 코인 노래방 업주 혼자서 이제 부담을 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음악 저작권료의 경우 영업일수가 줄어들면 절반 또는 전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도 징수 대리기관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별도의 규정 안내를 못 받아 면제 신청도 못 해보고 돈을 낸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 수도권 동전 노래방들이 전면 또는 일부 영업을 중단했던 지난 6월, 전국 노래방에서 걷어들인 저작권료는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 측은 대표성 있는 협회에 감면 지원 안내를 부탁하는 등 홍보에 힘쓴 데다 소급 반환의 형태로라도 규정에 따라 충실히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오히려 업주들의 울분은 커지고 있습니다. 제때 문자나 메일 한 통 주지 않고 홈페이지 공지 하나 올리지 않았던 음저협이 뒤늦게야 수습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런 면제 규정이 있는 줄 알았으면 빠져나가지 않았어도 될 돈인데 사실 그런 부분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많이 힘들었죠. 코로나 재확산에 업주 반발이 커지자 지난 9월엔 지원 대상이 전체의 70%까지 확대됐지만
파산을 걱정하는 업주들을 달래기엔 역부족입니다. 징수기간의 방관으로 내지 않아도 될 요금을 냈다면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게 요금을 낸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환불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태를 파악하고도 음악저작권협회에 적극 지원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가뜩이나 어려운 노래방 업주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YTN 송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코로나19로 입은 피해 규모가 1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까지 관광객이 급격히 줄고 공연이나 전시, 경기가 취소되면서 피해액이 10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항공업과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 분야 매출은 지난해보다 24조 5천억 원이 줄어서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술관과 도서관, 공연계 등 문화예술 분야의 피해액은 5,049억 원이었고 영화는 9천억 원, 대중음악 분야는 529억 원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대법원과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 가운데 절반은 마음만 먹으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보안이 얼마나 취약한지 취재 기자가 직접 시도해봤는데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대법원 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노트북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다른 노트북에서 정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결코 고급 기술이 아닙니다.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 하나 설치했을 뿐인데 보안이 뻥 뚫린 겁니다. 정보 유출에 얼마나 취약한지 해킹 지식이 없는 저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맞춰볼 텐데요. 네, 이분의 아이디는 sm.yun 그리고 비밀번호는 테스트 1Q2W32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국무원 채용 홈페이지도 직접 해킹해봤는데 대법원 사례처럼 손쉽게 뚫립니다.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1211개를 들여다봤더니 절반가량이 보안이 허술했습니다. 앞서 직접 해킹해본 대법원과 국방부 국무원 채용 홈페이지,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 개인정보와 공공문서를 주고받는 홈페이지들이 포함됐습니다. 일반 이용자는 물론이고 공공기관 홈페이지 관리자의 로그인 정보가 노출된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그야말로 개인정보가 술술 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개인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스스로 정보보호를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공공기관이라든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쪽에서 기술적으로, 관리적으로 적절한 보호 조치를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게. 그렇다면 이렇게 허술한 이유는 무엇일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주소창 가장 앞에 쓰여 있는 인터넷 통신 규약 HTTP 때문입니다. HTTP 방식은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암호화해 보안을 강화한 HTTPS 방식이 생겼지만 공공기관 홈페이지 절반가량은 여전히 HTTP 방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까지만 해도 암호화가 적용된 보안 서버를 구축하라고 권고했지만 모바일로 접속할 경우 오류가 생긴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보안과 정보보안의 주무부처입니다. 국제기준의 정보보안 체계를 갖추도록 명령하고 점검해야 될 책임이 행안부에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보안에 손을 놓은 사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는 지금도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보안을 강화하지 않는 한 그나마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일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해킹에 취약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교와 국회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상회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요. 화면과 음성은 물론 회의 중에 주고받는 파일마저도 쉽게 빼낼 수가 있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정규 수업이나 기업의 회의, 각 정당의 회의들도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일부 상임위원회는 올해 화상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10월 8일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은 얼마나 안전할까? 실제 해킹 프로그램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회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한 관련 비공개 첩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정원은 다음과 같은 극비 정보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긴밀한 내용이 동시에 해커의 컴퓨터로 들어옵니다. 회의 화면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영상은 물론 음성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고 심지어 녹음을 해서 다시 틀어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국정원은 다음과 같은 극비 정보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회의 중 파일을 공유하자 그 역시 해커의 손에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줌, 국회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웹엑스 모두 쉽게 뚫렸습니다.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자의 컴퓨터에 깔기만 하면 끝.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망을 뚫거나 좀비 PC를 만들듯 다른 자료를 내려받을 때 같이 깔리도록 하는 수법을 쓸 수 있습니다. 화면과 그 소리를 다 훔쳐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 화면에 나오는 거면 어떠한 프로그램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상회의는 한 사람의 컴퓨터만 뚫려도 참여한 모든 사람이 해킹을 당한 것과 같은 결과여서 피해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미 해외에서는 이 같은 민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의 보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나 주요 기관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학교, 기업, 또 개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방어 매뉴얼이 나와야 되고 그에 따른 그 기술개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정보원도 민간 화상회의 프로그램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정부 부처에 내렸지만 국회나 교육기관, 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허점을 아는 채 위험한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주요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줄줄이 강등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치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피치 기준으로 AA-는 네 번째로 높은 국가 신용등급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줄하향하고 있습니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푸어스, 피치가 국가신용등급이나 전망을 하향한 사례가 올해 들어서만 107개국 211건에 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헬스클럽 등이 문을 닫으면서 등산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애용하는 등산 스틱이 가격은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지만 성능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개훈이 기자입니다. 최근 2년간 발생한 등산 사고는 13,000여 건. 이 가운데 실족과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4,6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족이나 추락 위험이 있을 때 몸의 하중을 분산시키고 미끄럼 방지 효과도 있는 등산 스틱을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등산 스틱 13개 제품을 모아 시험을 해봤더니 실제 성능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스틱에 일정한 힘을 가했을 때 휘어지는 정도를 측정하는 편심 하중 강도가 6개 제품이 우수, 나머지 제품도 양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3년 시험평가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되었던 편심 하중이 업체들의 자율적인 품질 개선 등의 노력으로 약 4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주요 성능은 비슷한 평가를 받았지만 가격 차이는 4배까지 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트랙스타와 버팔로 제품은 가격이 가장 저렴하면서도 주요 성능이 양호한 평가를 받아 가성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핑 제품의 경우 비교 대상 13개 제품 중 가격은 세 번째로 비쌌지만 스틱의 손목거리가 느슨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제품 무게가 무겁다고 해서 반드시 강도가 강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제품에 포함된 충격 흡수 기능이나 구성품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는 본인 용도나 취향 등을 고려하여 구입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등산 스틱에 대한 안전 기준은 없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유해 화학물질은 질산 암모늄 폭발로 6천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낳은 레바논 베이루트 대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국내에도 이 질산 암모늄이 8만 톤 넘게 보관돼 있는데요. 위험한 만큼 관리가 핵심인데 곳곳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발생했던 초대형 폭발 참사. 용접 작업을 하다 튄 불꽃이 질산 암모늄에 옮겨붙어 폭발하면서 190여 명이 숨지고 6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참사를 계기로 환경부가 국내 질산 암모늄 보관시설 101곳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인천 중구에 있는 질산암모늄 보관창고입니다. 이곳에서 1년에 질산암모늄 100톤가량을 취급하고 있는데 지난 점검 결과 화학물 관리법에 따른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질산암모늄 같은 유해 화학물질은 취급 과정에서 여러 주무관청이 관여합니다. 전반적인 허가와 관리는 환경부가 맡지만 수입된 물질이 항공편으로 들어올 땐 국토교통부가, 배로 들어오는 과정은 해양수산부가 맡습니다. 세관에 거칠 때는 관세청이, 비료로 제작된 이후 유통은 농림축산식품부, 화약 공장으로 옮겨지면 경찰청이 관리합니다. 연관된 부처가 많아 적용하는 법도 제각기 다른 탓에 허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항만으로 들어온 유해 화학 물질이 과세 전 특수 창고에 보관돼야 하는데 일반 창고로 옮겨진 게 확인된 겁니다. 관세청 규정으론 유해 물질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환경부도 이 물질이 세관을 통과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법망에서 놓쳐진 물질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감사원도 지난 2월 문제를 확인하고 정부에 후속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유해 화학 물질의 수입과 운송, 보관과 제조, 판매와 소비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질이 반입되고 운반되고 보관되고 제조되는 모든 과정이 다 분절적으로 되어 있고요. 어느 단계에서 어떤 사고가 갑자기 벌어지게 될 경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대응이 어려운 거 아니냐. 법안 정비와 함께 통합 관리할 기관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가 시급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증가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려대학대 김정희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7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14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60~70명을 유지하다가 일주일 만에 세 자리로 다시 증가한 건데 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추석 연휴 첫날부터 어제까지 엿새 동안 두 자릿수의 신규 확진자를 나타내다가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는데요. 네. 지난 일주일 동안 두 자릿수를 나타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보건당국의 방역 조치를 잘 따라준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연휴 기간 동안 진단 검사 건수가 줄어든 데도 원인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정읍이나 대전 사례에서 보이는 것 같이 물론 아직까지는 다수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연휴 기간 동안에 지인 간의 접촉을 통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휴 이후 검사량이 증가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이번 주까지입니다. 방역 당국이 앞으로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할지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조치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연휴의 영향이 나타나는 그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 단계 현 상황에서 방역 조치의 격상 또는 유지 완화를 논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주 나아가서는 한 일주일 동안은 상황이나 경향을 좀 더 지켜봐야지만 어떠한 조치가 적절할지를 파악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만일 향후 일주일 동안 50명에서 100명대 구간의 초반부를 유지한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 검토할 수 있겠지만 오늘처럼 100명대를 기준으로 등락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다면 거리 두기는 유지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 심각할 경우에는 거리 두기를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교수님께서도 기온이 낮아지면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도 길어진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처럼 기본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을수록 활성이 더 강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물학적 요인도 물론 일정 부분 작용을 할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일반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어나면서 감기나 독감과 코로나19를 임상 증상상으로는 쉽게 구분할 수가 없다는 점, 이것 때문에 실제로는 선별진료소 방문 건수가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진단검사가 다소 지체되는 경향도 나타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코로나19를 단순 감기나 독감으로 인을 하면서 진단검사를 안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선별진료소 방문까지의 어떤 기간이 좀 더 길어지는, 지체되는 점 등이 아마 코로나19 확산에 좀 더 큰 영향을, 생물학적인 요인보다는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독감과 감기와 코로나19 증상이 비슷한 점이 하나의 검사에 좀 지체가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하셨고요.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가 코로나19 G형 바이러스에 효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를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더 첨언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셀트리온에서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가 현재 주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G형, 특히 GH형에도 중화 효능을 보인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백신이나 특이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의미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 알려진 변이주 형태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유전 물질로부터 발현된 아미노산의 서열상의 특이적인 변화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백신이나 항체 치료제의 효능과 관련성이 있는 변이 부위는 주로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랑 관련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변이주들 중에서 스파이크 단백질 상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변이주는 없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재 GH를 포함한 G형 변이주에도 지금 말씀하신 항체 치료제가 효능을 보이는 그런 거는 어쩌면 당연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반면에 향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발생하는 변이주가 현재의 항체 치료제, 나아가서 백신의 효능을 회피할 수 있는 변이주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독감 백신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상온 노출 문제가 있었던 백신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일쯤에 다시 무료 접종이 시작된다는데 안심할 수 있을까요?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어제 보건당국에서 독감 백신 8개 품목에 대한 상온 노출 시 품질 변화 시험 결과를 발표를 하였거든요. 근데 대상이 된 8개 품목 모두 25도씨에서 24시간 노출됐을 때는 품질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0도씨 이하나 아니면 37도씨 조건에서는 품질 변화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이 된 그 총 500만여 도스의 분량 중 48만 도스 정도는 품질 변화의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거 조치를 하기로 하였고요. 나머지 분량은 접종을 재개하기로 하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품질 검사에 사용된 조건이나 지표들이 효능과 안전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이나 지표들이었냐라는 점에서는 제가 들은 정보가 이제 보도자료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식약처 담당 부서와 여러 전문가들이 보도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부분들과 결과들을 검토하고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건당국의 결정을 신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앞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백신 500만여 도스의 이제 48만 도스 제외하고 나머지 분량을 접종받은 국민들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접종을 받은 이후더라도 계속해서 추적 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19에 확진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제네론사가 임상 개발 중인 칵테일 항체 치료제를 투여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 치료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 건가요? 말 그대로 복수의 항체를 섞어서 치료 목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칵테일 항체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거 리제네론사가 발표한 사이언스 논문에 따르면 해당 제약사는 코로나19에 대한 8종의 항체를 선별을 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단일 또는 2종씩 혼합을 해가지고 투여 효과를 확인을 하였는데, 단일보다는 2종을 칵테일 형태로 해서 혼합했을 때
바이러스 변이를 피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처럼 한 가지 항체만을 사용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변이주가 발생을 해서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만일 2종 이상을 칵테일 형태로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만일의 변이주가 발생하더라도 같이 함께 사용된 다른 항체가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회피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항체를 혼합해서 투여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특별 방역 기간입니다. 한글날 연휴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은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를 받다 백악관에 조기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2차 TV 토론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진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매우 잘하고 있으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번 치료 뒤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룻밤을 지낸 뒤 올린 트윗입니다. 기분이 좋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5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TV 토론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치료 중이지만 2차 TV 토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겁니다. 의료진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별다른 증상 없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숀 콘리 주치의는 활력 징후와 신체적 검사, 산소 포화도 모두 안정적이라며 전반적으로 매우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지침인 증상 후 열흘 자가격리 요건을 맞춘 뒤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셈입니다. I'm delighted that he's going back to work again, and he's just a workaholic guy, and so to me, unfortunate that it happened, but it happened, and I think he's setting a good role model example.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토론 일정 변경 없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상대편인 조 바이든 후보가 만약 과학자들이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토론할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15일에 열기로 계획된 2차 TV 토론은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질문하는 타운홀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대선을 4주 남겨놓은 시점에서 추격해야 하는 입장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강점으로 내세운 현장 유세가 차단돼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아직 남은 2차례 TV 토론을 통해 반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코로나19가 얼마나 발목을 잡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를 독감과 비교하며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주장을 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며 잘못된 주장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독감철이 다가온다면서 매년 많은 사람이 때로는 10만 명 이상이 백신에도 불구하고 독감으로 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대부분 사람에게서 훨씬 덜 치명적이라고 적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부적절하고 잘못된 주장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CNN은 미국에서 지난 5년간 독감 사망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이미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2015년 이후 5번의 독감 시즌에 약 17만 8천 명이 숨졌는데 코로나19로 올해에만 이미 21만여 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독감 사망자는 2019-20년 시즌 2만 2천 명, 2017-18년 시즌 6만 1,000명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수치와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수치를 부풀렸다며 지난 10년간 미국의 독감 사망자는 연평균 3만 6천 명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의 주장은 강론과 총론에서 모두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문제가 된 트럼프의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트위터는 해당 트윗을 삭제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와 관련된 해로운 정보 전파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알리는 메시지를 공지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토록 바라던 대선 전 코로나19 백신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들을 최소 2달 이상 추적 조사해 효과와 안전성을 점검하도록 백신 사용 승인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동헌 기자입니다. 퇴원 후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코로나19 백신을 보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We have the best medicines in the world, and they're all happened very shortly, and they're all getting approved, and the vaccines are coming momentarily. 하지만 다음 달 3일 대선 전에 코로나19 백신을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기준을 강화해 3상 임상시험 종료 후 최소 2달간 참가자들을 추적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So it feels like, as I said, a bare minimum. One could go longer, but I think at this point, given that it's an emergency, we want to get the vaccine out quickly, but we do want to do it in a safe way. 백신 개발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알려진 화이자와 바이오테크도 지난달 말에야 3상 임상시험을 종료했기에 2달간의 추적 검사를 마치려면 빨라야 12월에나 긴급 사용 승인이 가능합니다. FDA의 백신 사용 승인 기준 강화를 못마땅해야 한 백악관이 발표를 늦추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백악관은 어떤 수정도 없이 발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백신의 연말 공급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We will need vaccines, and there is hope that by the end of this year we may have a vaccine.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개 안팎의 백신 후보 물질이 임상 3상 단계에 진입해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올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교역량 감소는 다소 개선되겠지만 중장기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더 느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2차 유행이 현실화할 경우 회복 속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WTO는 현지 시각 6일 성명을 통해 올해 세계 상품 교역량이 지난해보다 9.2%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 4월에 내놓은 전망치 마이너스 12.9%보다 다소 개선된 수치입니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The WTO is now projecting a 9.2% fall in the volume of world merchandise trade in 2020. 이 같은 감소폭 하향 조정은 지난 6월과 7월 무역 실적이 개선된 데 따른 것입니다. 주로 건강관리용품과 전자장비의 수요 증가가 주도했습니다. Global exports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were up 49% in the first 6 months of the year, and we've estimated trade at $98 billion. And at the peak of the pandemic, China exported almost 44% of all PPE, which essentially there are face masks. WTO는 올해 대비 내년도 상품 교역 증가 전망치는 지난 4월 발표 때의 21.3%보다 크게 낮춘 7.2%로 예상했습니다. 올해의 감소폭을 만회하는 회복세가 그만큼 더뎌질 것이란 의미입니다. WTO는 특히 올해 겨울까지 코로나19 2차 유행이 현실화될 경우 교역량 전망이 더 부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향후 회복세 전망엔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위클리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역 당국이 국내에서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가 코로나19 GR형과 S형의 효능을 보였다며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에 무관하게 효능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네, 다음은 이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백신이 연말까지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 미국 FDA의 백신 승인 새 기준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FDA가 한층 강화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기준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미국 대선 전에 백신 승인은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내 항체 치료제 긍정적인 소식도 함께 들려왔는데 자, 코로나19로 인한 K-방역의 성과로 국내 바이오 벤처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뜨고 있는 장내 미생물 관련 기업들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요. 장내 미생물을 이용해 아토피와 자폐 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있는 고바이오랩의 고광표 대표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몸에는 인간 세포보다 더 많은 수의 장내 미생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선 장내 미생물이 무엇이고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의 몸에는 사람 세포의 수보다 더 많은 그런 미생물의 수가 우리 몸에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것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요. 예, 사람 몸에 특히 이 위장관 계통에 특히 소장과 대장 부분에 그 장 부분에 가장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 유전자가 약 2만 3천 개 정도 유전자가 있는데요. 이 장내 미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자가 약 300만 개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유전자의 한 100배 이상 사람 세포의 수보다 더 많은 그러한 미생물이 수천 종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제 거기에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그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저희의 중요한 그런 대사와 면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때 면역력 관리가 참 중요한데 이럴 때 이 장내 미생물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장내 미생물은 세계적인 과학 저널이죠. 사이언스는 물론이고요. 지난 2014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차세대 유망 10대 기술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전 세계 과학계가 장내 미생물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지난 20세기의 어떤 3대 메디컬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면 뭐 항생제, 뭐 백신, 그다음에 화학요법 이러한 그 과학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인체의 질병이 치료되고 또 그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지난 50년 동안에 다른 종류의 만성 질환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는데 특히 뭐 천식, 아토피, 염증성 장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들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였고 또 그 이외에 다른 종류의 감염성 질환들 그리고 뭐 대사, 뭐 당뇨와 같은 지방간과 같은 만성 질환들, 암의 발생, 심혈관계 계통의 발생 이런 만성 질환들의 질병이 크게 증가하여 지금은 주된 사망 요인과 이러한 그 사회적인 버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만성 질환이 실제로 저희 이 지난 100년 동안에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불균형이 소위 얘기하는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는 불균형이 생겨서 이런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과학계에서 규명되고 있고 어떤 생활의 불균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내 미생물의 장내 불균형. 미생물의 불균형이요? 예, 그 건강한 상태 총의 장내 미생물이 실질적인 지난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와서 이러한 것들이 만성 질환을 유발한다라는 것들이 과학계에서 규명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바이오메디컬 쪽에서는 이러한 장내 미생물을 소재로 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았고 또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임상 결과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만성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과학적인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서 과학계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몸에는 몸에 좋은 뭐 장내 미생물도 있고 좀 몸에 해로운 미생물도 있을 텐데 이게 균형을 이뤄야지 이제 전반적으로 몸에 좋은 건데 그게 불균형이 일었을 경우에 만성 질환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과학계가 장내 미생물에 주목을 한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지금 이제 코로나19도 보면 이렇게 치료제가 굉장히 개발이 시급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신약 개발을 보면 한 10년 정도에 1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이 장내 미생물을 잘 이용하면은 좀 그런 개발 기간이나 비용도 단축이 가능한 건가요? 예, 이러한 그 장내 미생물의 기본적인 그러한 그 신약 개발 방법은 사실 다른 비슷한 그러한 그 바이오 신약과 동일한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유효 물질을 규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 동물 실험을 통하고 임상 1상, 2상, 3상을 통해서 FDA 승인을 받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는데요. 이런 초기에서의 어떤 그 장내 미생물의 신약 후보를 규명할 때 소위 얘기하는 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과학자들이 뭐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을 통해서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이러한 임상 가기까지의 어떤 단계를 예.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그 신약 소재가 인체의 그 공생 미생물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다른 기본적인 바이오 신약에 비해서 그 높다고 안전성을 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우리 몸에 기존에 존재하던 미생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 안정성 문제는 조금 더 유리하다. 그다음에 이런 유전체를 분석하면 좀 개발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뭐 이런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이 장내 미생물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대중에게 좀 각인이 된 계기가 이 어떤 마른 사람의 이 장내 미생물, 그러니까 분변을 뚱뚱한 사람에게 이식을 했더니 그 사람이 살이 빠졌더라. 네. 그걸 봤더니 핵심은 결국 장내 미생물이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특정한 우리가 장내 미생물을 찾아내고 그 미생물 유전자를 분석을 한다면은 어떤 치료제도 개발이 가능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장내 미생물이 단순히 어떤 그 연관성뿐만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다. 즉, 이러한 장내 미술 변화가 질병을 야기한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분변 이식, FMT를 통한 그러한 그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 FMT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그 시술적인 관점도 있고요. 또 그와 더불어 어떤 장내 미생물의 각각의 소재를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의 자체뿐 아니라 거기에 유래하는 물질 같은 소재를 이용해서 기존의 신약 개발의 단계를 거치면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말씀드린 만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혁신 신약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장내 미생물과 자가 면역 질환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 고바이오랩이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 중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눈에 띕니다. 그런데 얼핏 그 자폐증이라고 하면 신경 정신 질환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이 장내 그 자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최근에 많이 발생된 질환인데 굉장히 그 역학적으로 보면요. 이 자폐 환자 중에서 많은 부분의 자폐 환자들이 장 질환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장과 뇌가 실질적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장뇌축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장에는 척수 정도의 이 신경세포가 장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러한 그 뇌의 그러한 그 소위 얘기하는 신호 전달 물질, 뉴로 트랜스미터라고 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들이 장에서 생성돼서 뇌로 전파되는 그러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자폐라든지 다양한 뇌 질환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염증 반응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자체가 이 면역 세포의 80%가 장에서 이 트레이닝이 돼서 뭐 분화하고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역할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러한 뇌에서의 뭐 염증 반응과 어떠한 그 신호 전달 체계, 신호 전달 물질의 생성 이러한 것들을 통한 장내축을 통한 이러한 기전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뭐 자폐, 뭐 그 우울증, 뭐 파킨슨 디지즈 이러한 그 신경 정신 관련된 질환도 그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8월달에 미국 FDA로부터의 자가 면역 질환 임상 이상 승인을 받았잖아요. 이 임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임상은 저희가 피부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일상은 저희가 호주에서 실행을 하였고, 그래서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고요. 이상은 그 건선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임상 이상을 3개국 미 FDA 승인을 받아서 미국과 호주와 한국 3개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건선 같은 경우도 이러한 그 자가 면역 질환 중에 대표적인 이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그 시장에서 필요한 언맷 니드가 있습니다. 이런 과연 그 스테로이드나 이런 경우에서는 효과는 있지만 많은 부작용들이 오래 사용하지 못한 부작용들이 나타나 있고 실제 건설 관련된 바이올로직스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고가이고 이러한 그 타겟이 한정돼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당히 안정적으로 오래 안정적으로 상당 부분 복용을 해서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메디컬 언맷 니드를 만족하는 그러한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이러한 장의 면역 구강의 섭취를 통해서 피부에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을 개선하는 그러한 임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임상 2상에 들어가는 기업은 아시아 마이크로바이옴 기업 가운데는 고바이오랩이 최초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잠깐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회사 명칭이 고바이오랩이잖아요. 예. 바이오는 바이오를 하는 거고 랩은 이제 랩인데 앞에 고는 어떤 의미의 고인 거예요? 아, 고요? 예. 알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영어로는 KO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그 성이 이제 고에서 고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제가 그때 회사 창업을 할 때 이중적인 의미에서 이제 코리아의 코에서 이게 외국에서 저희들이 IR하고 할 때는 이제 그게 마치 이제 한국을 뭐 대표하는 뭐 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에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도 한국을 대표하는 마이크로 바이옴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안으로 코스닥 상장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뭐 이런 뭐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뭐 빌 게이츠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천 개의 그러한 그 마이크로바이옴 벤처 회사가 창업이 됐는데 그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임상 2상에 진행한 회사는 저희 고바이오를 포함해서 뭐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다음 달에 저희가 이제 IPO를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인력과 시설을 뭐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2025년 뭐 5년 안에 글로벌 뭐 탑10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회사로 자리매김하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가 면역 질환은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그 난치병이잖아요. 꼭 치료제 개발에 성공해서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바이오랩 고광표 대표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원칙을 가지고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위기를 우리나라 산업 도약의 기회로 전환해 나가겠다면서 디지털 뉴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의 강점을 살려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김정원 카이스트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김 교수는 초고속 고분해능 다기능성 센서를 개발해 나노미터 이하의 초정밀 측정이 가능하도록 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달 1명씩 선정해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모유 수유하는 산모가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시면 아기의 인지기능 발달이 늦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로스앤젤레스 아동병원 연구팀은 여성 88명의 모유 수유 당시 가당 음료 섭취량과 2살이 된 아기의 인지기능 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음료를 더 자주 마실수록 아기의 인지기능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음료 속 첨가당이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들어가 뇌 발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의 농도를 안정적으로 탐지하는 센서가 개발됐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습도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지는 기존 센서와 달리 초저농도의 이산화질소까지도 안정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센서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센서가 미세먼지를 측정하거나 식품 품질을 관리하는 센서 등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빨이 없는 큰 부리를 가진 앵무새를 닮은 새로운 공룡 화석이 발굴됐습니다.
영국 에든버러대 연구팀은 몽골 고비 사막에서 약 6,800만 년 전 백악기 말기에 번성했던 공룡의 화석 옥소코 아바르산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룡은 몸이 깃털로 덮여 있고 약 2m까지 자라며 진화 과정에서 앞발의 세 발가락이 2개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아마존의 열대우림의 40%가 나무 없이 풀만 자라는 초원으로 바뀔 위기에 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연구팀은 최신 대기 자료를 분석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 아마존의 강우량이 우림과 초원의 갈림길에 있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온실가스 배출로 기온이 상승하고 강우량이 감소한 영향이라며 지금 아마존에서 이루어지는 벌목 등 숲 화괴를 반영하면 상황이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상온 노출로 논란이 된 독감 백신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국가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품질 문제는 없다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백신 관리를 넘어 예방접종 사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 건강이 달린 문제인 만큼 다시는 이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